좋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희중 디렉시온 아시아 사업개발 전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렉시온의 김희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디렉시온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에 디렉시온 상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디렉시온 상품 들고 있다. 벌써 이제 댓글로 반응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회사 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죠? 저희 사실 인기 많은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저희 회사 거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 종목으로 보통 아시고 회사 이름은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그 브랜드 인지도를 넓히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그 본격적으로 한번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격상시키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맘쯤 되면 좀 한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반도체 랠리를 연장시켜주는 카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숫자 자체는 뭐 너무 좋았고요.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콜에서 뭐 젠슨왕도 그렇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 뭐 CFO도 나와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지는 딱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객이 원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설비 투자를 하면서 그게 이제 메인 수요였는데 지금은 고객군이 조금 더 다양화되면서 무슨 소버린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이런 쪽으로도 계속 고객군이 다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그런 활용도, 그러니까 설비 투자 위주, 데이터 센터 위주 이런 쪽으로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다각화가 돼야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AI를 활용하는 그런 고객들의 실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마진율도 원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폭증하면서 높았던 마진율에 약간 위협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마진율도 75% 정도로 방어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너무 좋은데 근데 어닝이 나오고 나서 막 4%, 5%까지 뛰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한 약간 반납을 했죠. 네네, 거의 네네. 반납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아직도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뭐 숫자가 어닝 숫자가 좋은 건 너무 다들 익숙해서 그것보다는 지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그 긍정적이었던 숫자를 다 잠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젠슨왕 CEO가 콜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에이전트 AI로의 전환점에 이제 도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성장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는 여지를 좀 두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분기의 그 매출 전망도 한참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이제 제시를 했던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가 가장 큰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디렉시온에서도 반도체 이제 3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유명하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상품들은 좀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자, 요즘 흐름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변동성을 활용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반도체랑 테슬라가 반도체도 이제 전체 지수로 보면 네. 그 반도체가 원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 테마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특정 기업들은 수혜를 많이 보고 있지만 그 반도체 지수, 특히 미국 반도체 지수를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한 3, 4개월간 거의 횡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주가
주가 지수만 보면은 네. 약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오르긴 했지만 예전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지 네. 못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엮여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위주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 위주기 때문에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는 그 미국 반도체 주가 지수 전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테슬라도 사실 지금 400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방향으로 쭉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금 유입도 많이 되고 매매도 좀 열심히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추진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뭔가 헤드라인이 딱 뜨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딱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막 5%, 6%, 7% 떨어지면 갑자기 레버리지 상품들의 그 수요가 변동성이? 확 몰리고 네, 네. 또 갑자기 확 오르면 싹 팔고 약간 이런 되게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추세들이 많이 보였다면 요즘에는 훨씬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뭐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곳들, 네. 뭐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주식들 마이크론 같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에서는 또 예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네. 네, 사실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변동성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샌가부터 이게 이제 레버리지인데 너무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디록시온 반도체 3배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 상승 중인데 이제 4월 대비해서 900%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단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너무 배가 아픈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 투자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상품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복리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 기본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투를 해서 높은 성과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상품 자체는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시장 뷰를 보시면서 방향성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디렉시온이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의 향방을 따라가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쭉 이제 뭐 작년 8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코스피가 6,200을 돌파했어요. 이 정도까지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당연히 생각을 이렇게까지는 못했고요. 생각을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어떤 요즘에 외국인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네. 한데 그 이유가 어쨌든 나라 자체에서 메시지를 되게 선명하게 내고 있으니까 뭐 주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환율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그 원달러 환율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메시지들을 되게 강력하게 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시그널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고 그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코스피를 추종하는 건 아닌데 그 네. MSCI 코리아라고 해서 다른 지수 기반이기는 하거든요. 아, 그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사우스 코리아 데일리 3X 네. 상품이 그럼 어, MSCI를 추종하는 상품인 네네. 거죠? MSCI 네네네. 코리아 지수를 추종하는데 뭐 코스피랑 사실 약간은 엄청난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우리나라 그 우량주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은 그런 지수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네, 이쪽에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는 뭐 지수 추종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할 텐데 그럼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코스피 긍정적으로 보고 삼성전자 사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뭐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수익 이런 요소가 당연히 훨씬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SK랑 삼성이니까 SK 그렇죠.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도 있고.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라든가 지금 원래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 저도 이제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 계좌를 쓰지만 외국 계좌로 그냥 한국 주식들이 이렇게 검색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국내 증권사랑 해외 증권사들이 연동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들 한 군데씩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쉽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설비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정부에서 내놓는 메시지도 굉장히 확실하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환율이라는 거는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근데 어떤 나라의 특정 국가의 정부에서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낸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거를 투자의 어떤 한 요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네. 환율로도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홍콩에 살기 때문에 급여를 홍콩 달러로 받는데 네. 지금 홍콩 달러 기준으로 해서 한국 원화가 너무 싸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지금 자산을 투입을 하면은 원화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원화가 더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건 네.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제 투자 자산이 그 움직이지 않아도 환율로만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이 레버리지 상품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스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네. 뒷받침되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그런 흐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디렉시온 내 ETF 상품으로 자금이 얼마나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디렉시온은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라고 하면 좀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때 주로 찾는 상품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격적으로 좀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다 방어적인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이라고 할까요? 그 펀드에 유입되거나 아니면 나가는 그런 자금들에 대한 흐름이 좀 전에도 언급을 잠깐 했던 것처럼 그 활동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좀 방어적으로 성향이 좀 바뀐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막 엄청 공격적으로 헤드라인에 의해서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레버리지 상품들뿐만이 아니라 인버스 쪽에도 지금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약간 방어적인 흐름이 보이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저희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지금 매크로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수는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수는 전체적으로 몇 개월간 되게 잠잠한 상태인데 그 안에 몇몇 주식들은 변동성이 역대급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정 주식들에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은 당연히 똑같이 활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네. 그 개별적인 종목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는 흐름들이 네네.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사실 과거의 인터뷰를 제가 살펴보니까 보통 해외에 계신 이제 외국 투자자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찾게 되고 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 레버리지에 더 적극적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 성향에는 지금 좀 안 맞는 좀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유독 개별 주식 기반으로 한 그런 레버리지 상품에 더
뭐 조금 더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냥 글로벌로 인기가 많은 주식들, 그 상품들이랑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많은 상품들이랑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수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 기반된 그런 상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S&P를 기반으로 한 또 레버리지 상품들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보면은 뭐 나스닥이 당연히 더 인기가 많긴 한데 S&P 기반된 그런 레버리지 상품들도 인기가 비슷하게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기의 어떤 열기가 네.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종목들이 딱 있죠. 네, 좋아하는 네. 종목들이 딱 있고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마이크론 맞아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고변동을 좋아하시니까 변동성이 높은 걸 좋아하시니까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고르셔도 그 언더라잉이 좀 더 변동적인 네. 걸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S&P 포함해서 다른 섹터들 뭐 기술주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 소형, 금융주, 소형주 약간 이런 쪽 섹터들에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거는 인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지수의 레버리지 또는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이 물어봐 주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보다 큰 투자자가 유입이 돼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 일단 개인의 비중이 더 많고요. 개인의 비중이 더 많아요? 네네네. 어. 레버리지 상품들은 글로벌로 개인의 비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뜯어볼 수는 없는데 한 개인이 65에서 70%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30에서 35% 네, 정도. 상당수가 개인 투자자들이네요. 네, 그 이유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금이나 보험 같은 이제 큼직큼직한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레버리지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네.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좀 액티브한 자산 운용사나 아니면 헤지 펀드들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더 많은 편이고요. 그 대신 가끔씩 정말 큼직큼직한 움직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한참 조정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메타 한번 폭락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큰 자금이 한 번씩 막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랬던 것 같고 메타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들도 하루에 거의 조 단위로 자금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다. 유입이 돼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도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하잖아요. 굵직한 기업들이 네.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 네. 그걸 이제 투자 기회로 노려보는 그런 시점들이 남아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나 지수 관련된 ETF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이외의 섹터 중에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ETF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원자재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금, 은. 그러면 이제 금, 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혹시 네. 이와 관련된 ETF도 있을까요? 네, 뭐 금 채굴하고 관련된 ETF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금 채굴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이랑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 대신 금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금보다 약간 금이랑 금 변동성에 대한 그 가격 추이를 네. 장기로 따라가 보면은 금 가격이 이렇게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가정하면 네. 그 금 채굴업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큰 표준 편차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간 그 리그레션 라인 같은 걸 이렇게 쭉 그려보면 네. 비슷하게 이렇게 쫙 가거나 아니면 더 나가는데 그 사이의 변동은 굉장히 커요.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이용해서 약간 네. 아비트라지 그 트레이딩을 네. 하는 그런 네. 전략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금 채굴업
관련된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려면 금 가격 추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약간 전망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이 또 채권이랑 연동이 또 요즘에 많이 네. 돼서 이유가 그 각국의 센트럴뱅크들이 채권을 팔고 금을 사들이는 추세잖아요. 네. 가장 그렇죠. 큰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진짜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그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사들였는데 아직도 사들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두지 않고 우리가 네. 자체적으로 좀 안전자산을 확보해두겠다 이런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네. 달러를 동결해 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탈피하려고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이후에 센트럴 뱅크들 중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그 금 자체에 대한 어떤 전망, 그러니까 금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보다 약간 센트럴 뱅크들이 얼마나 금을 더 사들일 것인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멈출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멈출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금 가격도 그 전망이 지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 채굴업 같은 그런 섹터에도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볼 이유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항상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아주 뭐 상승 매력도가 충분한 그런 이제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후에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제 마침 금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채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다음 질문이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아, 네.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상황에서 이제 케빈 와시가 차기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워시 체제 연준이 제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국채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또 연동이 돼서 이와 관련된 뭐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 국채 투자는 좀 인기가 사그라들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디렉시온에서도 보니까 이제 20년물 미 국채 ETF 상품이 있는데 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국채로 투자를 한번 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있고요. 시기상조. 네, 그리고 네. 실제로 뭐 리포트에서도 투자은행들 리포트나 뭐 이런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단 금리를 아무리 정부에서 내리라고 해도 그 금리라는 게 정부가 내리라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불가능한 것 네네. 같은데 그 정부에서 아무리 막 그렇게 내리라고 해도 이게 섣불리 내릴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 연동이 돼 있으니까 네. 특히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 금리를 끌어내린다고 해도 만약에 억지로 끌어내린다고 해도 장기 금리가 또 그렇게 같이 움직일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단기 금리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지금 일단 경제가 너무 강하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도 3% 가까이 나왔는데 올해도 한 2.9%? 막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2027년에도 2.8%, 2.9% 막 이 정도로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도 견고할 것 같고 고용도 지금 강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2% 정도에서 지금 약간 잡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내리는 건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조금 봐야 되는 건 고용은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 종합해 보고 하면 올해 말부터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조금 우상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냥 쿠폰은 높으니까요. 지금 뭐 금리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니니까 네. 쿠폰은 높으니까 쿠폰에 대한 그런 이자 수익률 이런 거를 기대하고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원달러 환율도 너무 높으니까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국채를 네. 매매했을 때도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지금 투자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국채 관련된 상품에 대한 자금 흐름도 조금 줄어든 상황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쭉쭉 빠지고 있다라고 봐도 쭉쭉 빠지고 있다. 네, 너무 무방- 명확하네요. 네.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TF에 투자하는 흐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입되는 흐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를 활용한 ETF 투자 만약에 이제 한다면 어떤 점들에 좀 유의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냥 일반적인 ETF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뭐 개별 주식들보다는 변동성도 더 낮고 그리고 좀 더 뭐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좋은 그런 툴들이니까 뭐 매매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읽는데도 개별 주식들보다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정도가 예전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그냥 일반 주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ETF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 인버스 그렇죠. 상품들도 그 중에 하나일 네. 수도 있고 개별 주식에 기반한 레버리지 상품들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옵션 전략 심지어 요즘에는 그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것들도 ETF 형태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략들이 ETF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레버리지를 주로 하는 회사니까 레버리지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장투를 하시다가 네. 뭐 물론 포모가 오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너무 장투를 하다가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단기적으로 네. 단기 뷰를 보면서 그렇게 레버리지 상품을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커버드 콜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커버드 콜도 그 투자자분들이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그 생각했던 만큼 또 리턴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공부하시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속에서 ETF와 관련된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 디렉시온 아시아 사업개발 김희중 전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